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공병원 교수입니다. 브랜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 기획에서 사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접하신 적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미디어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한 후에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그 제품과 핵심 표닉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브랜드라는 게 자산 가치가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산 가치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가치와 그 소비와의 관계, 뭐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되게 다양한 정의가 있어 왔고요. 지금도 여러 연구자나 학자들에 의해서 되게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제가 이 그 정리된 개념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브랜드는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것과 차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이다. 여기까지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카콜라다 그러면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병이 가져다주는 어떤 상징적인 뭐 이런 것들의 결합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브랜드라는 거는 다른 제품하고 구별하기 위한 거를 좀 넘어서서 그 제품의 성격과 특징을 좀 더 쉽게 전달하고 그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진 특히 상징의 체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동안의 그 광고의 역사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학자들처럼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뽑아봤어요. 브랜드는 복잡한 상징이다. 그것은 한 제품의 속성, 이름, 포장, 가격, 역사, 그리고 광고 방식을 포괄하는 무형의 집합체이다. 이건 오길비라는 분이 정의하신 거고요. 즉, 이러한 정의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소비자가 사려고, 구매하려고 하는 것, 또는 인지하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고, 그 추상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그 이름일 수도 있고요. 물론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그 상징물, 뭐 로고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일 수도 있겠죠. 뭐 최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제품, 어떤 그 디바이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처럼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이러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짓지 않고는 우리가 브랜드를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개념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그러면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브랜드가 무엇을 주냐? 자, 여기 제가 유명한 어떤 그 브랜드 로고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정말 세계적인 로고들이죠. 자,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브랜드에는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쵸? 요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자산을 가져다가 자산 관리하는 회사겠죠. 뭐 이렇게 뭘 투자하고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뭔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뭔가 상승, 이게 뭘 상승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투자자의 어떤 이런 투자금을 상승시켜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여기 상징하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여기 걸 다 알진 않고요. 뭐가 있냐면, 뭐 CK 같은 경우는 CK가 뭐 시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션 브랜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퀘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오트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그다음에 자연식에 가까운 걸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약간의 어떤 이들이 무슨 종교잖아요. 퀘트교 이런 어떤 그 약간 그 청교도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 이 브랜드에는 무엇인가 무엇인가가 담겨 있겠죠. 근데 그 브랜드에서는 이제 그 브랜드에는 분명히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의 그 편익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유형제예요. 자, 텐저블 구스. 그러니까 이거는 만질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형제일 수도 있어요. 인텐저블, 만질 수 없는 물건. 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제품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할 때 그건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죠. 하지만 만질 수 없는 재화예요. 그 재화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만질 수 있는 재화와 만질 수 없는 재화죠. 근데 주로 이제 서비스 쪽의 그런 물건들도 만질 수 없는 재화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이다 막 그래서 보험 상품 그러면 보험 상품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보험 상품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또 그거에 대한 그걸 할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들의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유형제와 무형제에 따라서 이 편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편익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 이제 아까 말한 보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달달이 돈을 얼마씩 내죠. 이게 뭐 효용이 있나 없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달달이 얼마씩 내요.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익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편익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죠. 그건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다 그러면 노트북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편익을 얻으려고 하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또 일반 컴퓨터는 집에 있지만 노트북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또는 또 지식적인 어떤 이렇게 폼을 좀 내는 분야도 있어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트북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은 시장에다 제품을 제공해요. 그리고 소비자는 제품이 제공하는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하죠.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형제일 수도 있고, 무형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유형제든 무형제든 그 안에는 핵심 편익이 들어가 있다라고 경영학에서는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우리는 영화를 구매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떠한 편익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핵심 편익이라는 게 뭐죠? 뭐 흥미와 재미,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편익이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어떠한 돈을 주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핵심 편익을 못했을 때 상품은 자기가 구매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평판을 형성하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또는 칭찬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물건, 유형제와 무형제의 어떤 그 제품이지만 그 안에서 있는 핵심 편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품과 핵심 편익을 브랜드와 같이 연결지어서 고민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브랜드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정의를 반복을 해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브랜드는 제품의 성격과 특징을 쉽게 전달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려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진 상징체제다. 뭐 이렇게 또 정의를 하기도 해요, 경영학에서. 자, 그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브랜드 가치는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비자들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브랜드를 살리는 작업에서 핵심적인 작업이 바로 광고 캠페인과 PR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고나 PR만으로 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제품이라는 게 존재하죠. 제품이라는 것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수준이 있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들도 있겠고, 자, 그런데 그 제품은 결국은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스마트폰을 대신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서비스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휴대하기도 편하고 운동하기도 편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핵심 편익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 브랜드,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를 이 제품의 브랜드로서 만족시키지만 그러한 그 핵심 편익들을 만족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브랜드와 함께 이뤄나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브랜드 자산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브랜드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그러면 가치가 있잖아요. 그 상호라 그 브랜드는 그 브랜드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교환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연구를 조사를 해봤대요. 고객에게, 자기가 이제 그 선택한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자기가 선택한 브랜드가 있다면 퀄리티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더 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20% 정도, 그 조사에 의하면 20%를 더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인데, 둘 다 10,000원짜리 물건이에요. 경쟁사 제품도 10,000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10,000원. 그런데 내 브랜드는, 얼마나 더 비싸도 사겠느냐라고 했는데, 20% 더 비싸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20%를 우리는 브랜드 자산을 어떤 양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랜드는 결국은 제품과 제품 성과가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자각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요. 강력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충성도를 획득한 그런 경우에 강력한 브랜드라고 하고, 이 관계, 강력한 브랜드에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에 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브랜드 가치는 실제로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브랜드 충성도를 발전시켜서 이를 수치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100대 브랜드라고, 국내 100대 브랜드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2021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삼성 갤럭시가 되게 높네요. 그죠?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은행, 신라면이 이렇게까지 높네요. 그러니까 신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라면이 맛있으면 정말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라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덜 먹고는 있어요. 자, 신한카드를 되게 브랜드 가치로 되게 좋게 보네요. 롯데월드 어드벤처도 그렇고 이마트, 구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글보다는 이마트를 좀 더 브랜드로서는 가치 있게 보네요. 인천공항, 삼성 무프네오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업 이름일 수도 있겠고, 그게 기업 이름일 수도 있겠고, 제품 이름일 수도 있어요. 브랜드는 조금 좀 나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브랜드의 성공 요소 자체가 브랜드가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라서, 이 가치에 대한 평가는 마케팅의 관점 또는 재무적 방법의 그런 고부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주장이 있고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는 결국은 브랜드에 가져간 수익 곱하기 브랜드 파워. 이 브랜드 파워는 독자의 평가,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브랜드 수익은 최근 3년까지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좀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요거를 이제 브랜드 수익, 최근 3년간 수익 곱하기 브랜드 파워. 자,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라고 곱하기 돼서 브랜드 수익. 산업 지수를 해서 브랜드 수익, 그 다음에 브랜드 빌딩, 매니지먼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에쿼티,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런 분들은 좀 용어들, 새로 나온 용어들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기업 브랜드 가치 상위 기업들은 브랜드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보면 이제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소비자 평가 결과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이런 순으로, 브랜드에 대한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순위가 최근과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또 다른 고민들이 좀 필요하죠. 자, 100대 브랜드 순위가 쭉 있어요. 여기에서는,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를 1위를 차지하네요. 코카콜라 정말 대단하죠? 코카콜라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본사가 거기 미국 서부 어디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라스베가스와는 좀 별개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코카콜라를 전체적인 공정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전시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되게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IBM은 여전히 IBM이네요. IBM은 이제 워낙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는데 되게 이제 예전에는 엄청났던 기업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IBM이 이제 최근에는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잡고, 서버 컴퓨터뿐 아니라 이제 기업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좀 차별화된 영역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건 어떻고 근데 삼성전자조차도 여기서 17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17위고, 현대자동차도 61위. 꽤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1위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빌딩,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에쿼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 개념을 하나 좀 우리가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브랜드 빌딩은 기업이 소비자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되어 브랜드 지식을 형성시키는 활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브랜드 이미지, 원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그 브랜드 지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활동, 이런 걸 브랜드 빌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브랜드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기획, 개발, 육성, 관계의 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간의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한 활동과 프로세스를 벌여나가죠. 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사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호감과 신뢰감을 유발시켜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 다음에 브랜드 에쿼티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게 되면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게 하는 브랜드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자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브랜드 인지를 한다.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광고에서는. 브랜드 회상이란 개념인데, 브랜드 회상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억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인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브랜드 회상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브랜드 이름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응집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면 많은 브랜드가 응답되지 않는데요. 근데 열거된 브랜드 순위가 강력한 인지도 수위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미리 알려준 정보 없이 하는 거죠. 브랜드 회상. 브랜드가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신발 브랜드 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발 브랜드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이미지가, 아이디어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어요. 자, 브랜드 제인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지적 가치는 좀 낮아요. 제인 상태가 되어야만 실제로 그 구매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하나의 그 브랜드 이상은 떠오르는 걸 넘어서서 브랜드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억, 뭐 이 수준에까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급 승용차로 알려져 있는 렉서스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일본 도요타에서 만드는 승용차예요. 근데 이 차량을 출소할 당시에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 도요타라는 브랜드 회사를 숨기고, 그래서 아예 전혀 새로운 렉서스 브랜드를 사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죠. 왜냐면 이게 일본에 대한 어떤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좀 마찬가지고요. 불과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브랜드와 그 소비와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보 시스템이 발달됐다.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와 소비와의 관계에서 고객 정보를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다루는 시스템들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 중요하게 기억해둬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고객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그럼 유튜브를 봤으면 나한테 맞춤한 영상을 계속 보여주죠. 왜냐면 내가 유튜브를 보는 순간 유튜브에서 빠져나가지 않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느낌이나 정서, 심리적인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은 되게 느낌이나 정서, 심리적인 것들에 되게 관심이 되게 의해서 좌우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만 접근해서는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브랜드와 자아 개념을 연결시키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이것은 브랜드를 자기와 연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인형을 갖고 노는데 인형을 평생 갖고 놀아요. 그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자신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한 느낌과 정서, 심리적인 편익이 중요한데 그것과 연관돼서도 브랜드와 자기를 연결시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브랜드 옷을 입었으니까 어때? 라고 하는 거. 자기 내부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랬을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와 소비 관계를 볼 때는 정보 시스템이 발달해서 고객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소비자의 느낌, 정서, 심리적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브랜드의 자아 개념의 연결까지 설명을 좀 드렸죠. 이거는 소비자가 자기와 브랜드를 통합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관계에서 우리가 좀 마무리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살펴봤죠. 브랜드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조업자, 판매업자 누구인지를 경쟁사 차별하기 위해 쓰는 독특한 이름이나 용어나 심볼과 디자인, 이런 것을 총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브랜드 자산가치라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한 브랜드만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성공 여부의 핵심은 그 브랜드를 통해서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는 데에 달려 있고, 이 브랜드 가치 평가는 매체적인 접근과 재무적인 접근의 고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브랜드 회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특정 브랜드의 정보를 인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브랜드 제의는 한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고요. 상품의 기호적 소비는 기존의 종래의 생존 욕구,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소비 문화 또는 어떤 문화적인 기호적인 소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이런 거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런 선호도와 그러한 어떤 브랜드와의 일체화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참 이런 것들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매점 열기도 전에 막 줄 서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브랜드의 어떤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으로 이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